뉴스퍼레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연일 뜨거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뉴스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연진을 보면 오늘 메뉴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리스타. 오늘 키워드는 미사일, 북한 미사일. 어제 네네. 24시간 전 어제 이 시간에도 북한 미사일을 소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석삼조 노린 북한 미사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제 쐈던 미사일이 이제 24시간 넘게 지나면서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됐고, 이거는 거리, 방향, 연료 조금 더 넣고 덜 넣고를 통해서 괌 타격도 가능할 거로 분석이 되고, 네. 또 조금 틀면 일본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 타격도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또 4일 전, 나흘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방사포가 아닌가 그런 희망 섞인 오판 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는데 그거는 조금만 방향 바꾸면 평택 미군 기지에 닿습니다. 결국은 미국, 일본, 한국 일석삼조로 미사일 몇 발 쏴서 3국에 다 위협을 가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국의 위협을 가함으로 해서 그럼 3국의 대응이 일치단결로 나오느냐,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 또 우리한테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다음 수순이 과연 뭘지 그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미국 놈들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米国は同盟国である日本と 100% 共にあると日本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力強いコミットメントもありました。 화면에 보면 아베 총리와 김정은의 표정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 들어 이번 정부에 지금 쏜 미사일이 9번째인데요. 이 정도가 농락 수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까 장 기자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미사일 몇 개 쏴서 전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력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네. 김정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이 효과를 거뒀다. 예.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성과는 미사일의 그 발전도 발전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한국을 균열시켰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중국을 확실하게 자기네 편으로 오게 만들었고, 러시아까지 이제는 공공연하게 북한 편을 들도록 만들었다. 예. 외교적으로 우선 거칠지만 계산법을 하자면 이런 정도의 그 득실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칠만하다.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양 박사님, 이게 그 군사학적이나 외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번 발사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대응. 그래서 일단 북한 얘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대응 조치의 서막이다. 서막. 서막의 의미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괌 타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괌 포위 사격. 네. 굉장히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미국에 대한 그 선전포고 공격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괌 견제를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요. 실전적 능력을 얼만큼 가져가느냐. 그래서 북한 스스로 얘기하면 불의의 기동과 타격이다. 네.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확인한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전략 능력을 북한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전략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소위 이 전략군의 어떤 이 능력을 실제 전력을 갖다가 실전화하고 현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보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시험 발사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실제 작전할 때 뭐가 부족하고 예, 또 예. 뭐를 더 해야 될지 이런 데이터들을 얻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북한이 제대로 뭔가를 노린 걸 얻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북한이 노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부적 목표가 있고 하나는 외부적 목표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부적 목표는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좌측도 우측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돌진해 가겠다. 미사일을 완성할 때까지는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가겠다. 네. 그래서 네. 내 스스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내부적 목표. 그걸 이제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 목표는 이런 거죠. 이번에는 이제 실거리 사격을 했잖아요. 네. 실거리 사격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흘러나오는 언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그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미국이 원하는 테이블에 북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테이블에 나와라. 그 북한이 원하는 테이블이 뭘까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 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거고 핵군축 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위협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예측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하는 큰 목적이라면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예.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이 지금 화성 12형을 실거리 사격했잖아요. 네. 남아 있는 것은 화성 14형을 실거리 사격하는 게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날 공개한 화성 13형 거기에 대한 이제 고각 실험 같은 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SLBM 이것이 이제 심포급 우리가 이제 뭐 고래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도 8월 24일 날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심포에서 조성되고 있는 그 환경이 뭐냐면 새로운 SLBM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훨씬 더 사거리가 멀리 나가거나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성 3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연구소에 갔을 때 그것까지도 공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화성 해명이라는 거는 어떤 기종입니까? 그러니까 화성이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북극성. 예, 네네. 북극성 1형이라고 하는 것이 SLBM이고요. 예, 예. 북극성 2형은 SLBM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북극성 2형이라고 그러고 8월 23일 날 공개한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SLB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수하면서 쏴 올리는. 잠수하면서 네. 쏘아 올리는 거죠.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핵실험이거든요. 예, 예.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네. 이제 핵 보유 국가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북한으로 보면은 남아 있는 마지막 숙제라고 볼 수가 네. 있죠.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냉정하게 이제 북한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북한의 최종적인 전략적 목표가 무엇일까? 이거는요, 핵무기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목표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핵탄두와 이것을 운반하는 미사일의 기술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니까 지금은 핵실험을 한편으로 하면서 동시에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올려서 이 두 가지의 기술 수준이 거의 뭐 99.99%까지 갔다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기술이 완성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뭐 잠수함에서도 쏘고 육지에서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미사일 기술이 100% 완성되고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의 기술도 소형화 경량화까지 해서 100% 완성이 되면 이제 핵무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는 핵보유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갖는 외교력과 군사 교섭력은 지금의 북한과 비교하면 아마 10,000배 이상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이게 네네. 교섭력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뭐 경제력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환경도 좋으니까 우리가 마치 북한을 압박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 국가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북한한테 군사적으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글로 갈 거고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갈 거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의 대북 정책,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북 정책의 우리 전략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미사일 한 발 쏜다고 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한 발 안 쏜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지난 20년간을 보낸 거 아니냐 예.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반성이 우선 필요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국내 얘기는 뭐 거시적으로 잠시- 예. 뭐 그런 그 우리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지만 조금 미시적으로 어제 예. 미사일 발사됐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차이를 보면 네. 우리나라의 대응 태세가 문제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새벽 5시 57분에 뭐 이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북한에서. 일본 열도를 건너가는 그런 게 채 확인되기도 전에 한 4, 5분 지났을 때 일본은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으로 정보를 미리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 방송 중단하고 J 얼러트라고 하는 경보 그리고 12개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에다가 경보를 발령했고 피난하라 그러고 신간에서 안내 방송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수상과 우리 대통령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한일 대응 비교가 저희 시점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수상 다 비슷한 시각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이제 관저로 일찍 출근을 해서 안보 회의를 소집했어요. 네. 수상 총리가 직접 주재했고요. 반면 우리 대통령은 직접 참석 안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없었고 외교장관, 국무장관 선에서의 통화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압박을 예. 강화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우리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해서 아직 대화 쪽에 방점을 두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예, 예. 이렇게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과 일본은 뭔가 최고 수위 정상 간에 계속 소통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조금 소외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이 계속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북한 문제가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심각해지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은 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위력을 보여준다고 MK84 이런 폭탄 8발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 폭탄 8발을 투하하는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 폭탄이 무게 1톤짜리로 굉장히 무거운 폭탄이긴 하지만 여기 무슨 벙커버스터처럼 유도 장치가 없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전직 장성들은 이 정도 폭탄에 북한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놀랄 것이다, 또는 더군다나 도발한 지 한 1,000시간 지난 다음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바리스타의 발제를 보면 상당히 그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거나 너무 약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양 목사님, 저 일단 예. 멍텅구리 폭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저 이제 마크 84, 마크 80, 마크 80, 마크 84 이렇게 있습니다. 폭탄이 결국 폭탄의 그 안에 들어간 폭발 양의 무게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저 MK84 같은 경우가 제일 무겁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그래서 2,000파운드 한 1톤 정도 해당하고요. 그 바로 아래 단계가 1,000파운드 그러니까 500kg 정도 무게가 되는 폭탄이 있습니다만은 1톤 정도의 폭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 하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네,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게 완전히 의미 없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게 멍텅구리 폭탄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2차 세계대전 조종할 영화를 수가 보듯이 없다는 얘기군요.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딱 그 자유낙하를 하다 보니까 정밀 타격이 안 되는데 저게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닌 게요. 저기에다가 요즘은 그 GPS 유도 kit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폭탄 옆에다 조금 이렇게 그 앞뒤에 이 뼈대 같은 것만 붙이면 유도가 되는 네, 장치가 네. 있습니다. 네. 그것만 달면은 정밀하게 그 수미터 이내에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걸 떨군 게 멍텅구리를 떨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한 것을 떨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GPS 장비단 키트를
그 훈련을 하면서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냐면 제일 그 중요한 것은요. 적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킬체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하거나 했을 때 공격 원점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지휘부를 저걸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예, 보여주는 예. 건데,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대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응 시간이요. 예, 만약에 북한이 지금 그날 5시 58분에 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뭐 6시 아니면 5시 59분에는 곧바로 출격을 해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대비 태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어제 몇 시에 제가 훈련한 거죠? 저게 9시 한 20, 아홉 시. 반. 9시 반. 예, 아, 그 네 정도에. 시간이 훨씬 예, 지나서. 그 정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훈련장을 마련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비슷한 북한에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군이 언제든 즉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예전에 그 이제 2006년인가요? 그때 한 미사일을 7발을 동시에 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북한이 왜 7발을 쏘는 시기가 뭐였냐면 그 미국이 그 우주 로켓을 쏘는 것을 미국의 핵 공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시간 굉장히 수시간 내에 미사일을 쏜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정말 전쟁한 억제도 되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양욱 의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우리 군이 갖고 매뉴얼에 입각해서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린 것도 우리도 응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 후에 군이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에 의한 자동 대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다르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경우에는 몇 시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사실은 의미 자체가 없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게 예.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총수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부랴부랴 이걸 이제 이루어진다는 보여주기 위한 네네. 과시용의 어떤 그런 거겠죠? 김 교수님 어떤 말씀이세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햄무2 계열 발사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햄무2를 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택킴스를 이제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미가 공동으로. 지난번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 유도탄을 예, 이제 예. 발사를 해서 거기에서 대응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군기를 동원해서 이제 대응을 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아마 혹시 이제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잠수함이나 또는 우리 함정에서 이제 발사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전략 무기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왜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공군이 연습장이라고 하는 데를 사격을 하려면 거의 전부 다 경고를 다 내려야 되고 네. 주민들에 대한 다 방송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이 혹시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다 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1분 더 빨리 가고 2분 더 빨리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혀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갔을 때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준비는 됐다라고 보고, 어제 뜬 것이 이제 F-15K인데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가 바로 F-15K이고요. 네. 대구에서 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전에도 보면 현무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했고, 이번에는 공군을 통해서 다시 대응을 하고, 다음에는 또 뭐 해군을 통해서 한꺼번에 뭐 다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근데- 대응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앞으로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완할 여지는 있다라고. 그리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좀 김 교수 말씀은 뭐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의 그 무력 도발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고 재래식 무기를 갖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본인데요. 핵에는 핵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핵에 대한 억지력을 재래식 무기를 갖고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간간히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굉장히 이 리스크가 큰 이런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당장 어제는 일본이 피부로 느껴서 막 피신까지 한 이 무기가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응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자산도 어떻게든 쓸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강력한 이제는 대응이 고민을 있어야 시작해야 돼요. 네. 고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거예요. 이제 소위 국방 개혁이 그런 방향에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야, 북한보다 우리가 GDP가 45% 더 타고 국방비도 많이 쓰는데 왜 대응이 안 되냐? 예, 예. 바로 지금 이 이유입니다. 뭐냐면 핵을 비핵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45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가 들어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한미 동맹의 의미가 이제 예전처럼 뭐 군대가 와서 재래전을 뭐 미군이 와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재래전에서 이제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데 문제는 핵이라는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핵우산화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현대에서는 확장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위 이제 이 확장 억제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끌고 가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결정적인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작권 전환을 얘기하면서 이제 소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한 미군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성 장군입니다. 지금 이 사성 장군이 여기에서 핵을 쓸지 안 쓸지 여부를 현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이 사성 장군의 미국 역할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실제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들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그 근본적인 전제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지금 얼만큼 더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아베 총리가 트럼프랑 통화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방위에 100% 약속했다. 다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예. 네. 일본이 돈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군사력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미국의 방위에 의존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일본도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때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핵인데 네. 핵은 일본 같은 부자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냉정한 형식을 직시하고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보면서 국민으로서는 좀 무력감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하게 대응해라고 하면서도 또 어제 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진짜 어디를 믿고 쫓아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고 박사님하고 우리 양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보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거의 다가갔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23년 동안에 1993년도 이후요. 지금까지 우리가 펼쳐온 것은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왔잖아요. 국제사회가 다 그랬죠. 네. 예. 국제사회가 물론 이제 외교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예, 예. 어찌됐든 23년 동안 실패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전략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스스로가 억제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한민국 스스로가. 네. 두 번째는 정말 그 삼축 체제라고 하는 3K, 킬체인, KAMD, KMPR 여기에 대한 전략 자산들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 지금 방어 시설도 없고 방어 체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핵 억제력인데 네.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전술핵을 갖고 들어오구나. 이것도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술 핵무기가 미국에 있느냐 한국 본토에 있느냐 그 차이만 존재하는 거지 확장 억제력 속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두 번째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허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스스로는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그렇지 않고 네네. 우리 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은 핵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재래식 무기로 이제 대응하려고 하면 아마 뭐 100배가 아니라 200배를 쏟아부어도 거기는 분명한 한계가 한계가 있다라고 있다. 하는 네.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완전히 전략의
대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화 기조를 예. 사실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또 안 네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긴 한데요. 네. 저는 이번 상황을 1년 지켜보면서 특히 어제 나온 중국 외교부의 그 대변인 논평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냐? 이게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예, 예. 이게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처지예요. 어제 논평도 보면 완전히 딱 양비론에 서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원인 제공은 우리하고 미국 쪽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양비론이에요. 네. 맞으면 미국과 한국이 자꾸 저 군사 연습하니까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껴서 핵 자꾸 개발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쌍중단 얘기를 하는데 쌍중단은 네. 사실은 우리한테 먼저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됐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팀 스피릿 훈련이나 하는 걸 전부 다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전략적 훈련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걸 공격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의 인식도 이거 공격 훈련이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 훈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육자회담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 대화적 영향력이 외교적 영향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중국에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북한은 확실하게 자기네 편이고 예, 예. 한국은 우리랑 가까우면 좋지만 그러나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 갈 때는 결국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해서 괜히 뭐 전략적인 무슨 동맹자 관계다 뭐다 하면서 계속 중국에다가 뭐 굉장히 우호적인 거를 했던 것이에요. 전승절까지 우리 대통령이 갈 정도로.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화 기조를 제대로 유지하려도 힘에 바탕한 대화해야 되고 이제 네네. 정말 중국 의존적인 대화 전략을 저기서는 진짜 폐기할 때가 왔다. 네.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패널 분들께서 그렇게 지금 어떤 힘에 기반한 어떤 대화 체제 이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그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뭐 그 보면 워딩이 이렇습니다. 이럴수록 반드시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또 통일부 내년도 예산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베를린 구상에 기반한 예산이 70% 늘어나고 네. 이러한 정부의 그 기조에서 지금 세 분들이 말씀하신 힘에 기반한 대화 체제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아마도 현 정부가 그 애초에 공약을 했던 사안들, 예. 국방개혁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이라고 이제 예. 모토를 걸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일단은 그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적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고 이제 핵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활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뭐 대응 시간을 줄여나가고 능력을 키워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결국 뭐냐면은요. 외교나 대화나 이것을 위한 조금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 판돈이 결국은 국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아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핵무장하면은 외교 협상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핵이라는 것을 준비를 함으로써 판돈을 엄청나게 키운 거거든요. 이제 예. 큰 게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북한은.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큰 게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핵무장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실제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듯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다면은요. 네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핵무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그 전략적 한계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운전대론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차분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그럼요. 시점이 대화를 있나요? 하려면 네. 상대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네네. 대화하자고 하면 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대화 테이블에 앉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자꾸 내가 앉았으니 너도 앉아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패싱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북한은 자기들이 상대할 만한 대화 파트너를 찾는 거고 네. 그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단순히 정권 차원에서 패싱당하고 있다 어쨌다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의 예, 예. 문제가 아니고 네네. 대한민국 안보가 패싱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얘기하려면 먼저 힘을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혹시 네. 이번 사태에서 일본의 정부와 시민 사회에서 했던 발빠른 대응, 여기서 우리가 여러 배울 만한 교훈이라는 건 없었겠습니까? 예, 우리는 오랫동안 민방위 훈련 체제, 민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방위도 구성돼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온 것이 얼마나 이제 관행적이고 관습적이고 예, 예. 척관적이고 뭐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번 그 UFC 기간 동안에 민방위 연습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요. 사실상 제2을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펜, 네. 그러니까 모든 일본인들한테 경고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죠. 예, 예. 미사일 발사한 지 5분 만에 이게 사실상 사이렌으로도 다 경고를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 경고 방송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예, 예. 전부 다 자기 역할 분담을 해서 원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이번에 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정부 부처도 과연 이번에 일본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새로 여기다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일본은 뭐 잦은 지진 때문에 예, 대피 훈련이 익숙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70년 동안 또 북한과 군사적 대립하는 상태 속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 실전 경험까지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지하철로 일단 피신을 하면 웬만한 핵무기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다 이게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마인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확고하게 쓰고 이것이 단호하게 행정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네네. 거기에 따르지 않을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어떤 그 결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 네. 이것을 대통령과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테이블에 나와라. 그 북한이 원하는 테이블이 뭘까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 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거고 핵군축 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위협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예측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하는 큰 목적이라면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예.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이 지금 화성 12형을 실거리 사격했잖아요. 네. 남아 있는 것은 화성 14형을 실거리 사격하는 게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날 공개한 화성 13형 거기에 대한 이제 고각 실험 같은 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SLBM 이것이 이제 심포급 우리가 이제 뭐 고래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도 8월 24일 날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심포에서 조성되고 있는 그 환경이 뭐냐면 새로운 SLBM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훨씬 더 사거리가 멀리 나가거나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성 3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연구소에 갔을 때 그것까지도 공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화성 1명이라는 거는 마지막- 어떤 기종입니까? 그러니까 화성이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북극성. 예, 네네. 북극성 일행이라고 하는 것이 SLBM이고요. 예, 예. 북극성 2행은 SLBM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북극성 2행이라고 그러고 8월 23일 날 공개한 북극성 3행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SLB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수하면서 쏴 올리는. 잠수하면서 네. 쏴 올리는 거죠.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핵실험이거든요. 계속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괌 타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괌 포위 사격. 네. 굉장히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미국에 대한 그 선전포고 공격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괌 견제를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요. 실전적 능력을 얼만큼 가져가느냐. 그래서 북한 스스로 얘기하면 불의의 기동과 타격이다. 네.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확인한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전략 능력을 북한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전략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소위 이 전략군의 어떤 이 능력을 실제 전력을 갖다가 실전화하고 현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보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시험 발사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실제 작전할 때 뭐가 부족하고 예. 또 뭐를 더 해야 될지 이런 데이터들을 얻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북한이 제대로 뭔가를 노린 걸 얻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북한이 노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부적 목표가 있고 하나는 외부적 목표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부적 목표는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좌측도 우측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돌진해 가겠다. 미사일을 완성할 때까지는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가겠다. 네. 그래서 네. 내 스스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내부적 목표. 그걸 이제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 목표는 이런 거죠. 이번에는 이제 실거리 사격을 했잖아요. 네. 실거리 사격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흘러나오는 언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그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미국이 원하는 테이블에 북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한테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米国は同盟国である日本と 100% 共にあると日本防衛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力強いコミットメントもありました。 화면에 보면 아베 총리와 김정은의 표정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 들어 이번 정부에 지금 쏜 미사일이 9번째인데요. 이 정도가 농락 수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까 장 기자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미사일 몇 개 쏴서 전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력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네. 김정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이 효과를 거뒀다. 예.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성과는 뭐 미사일의 그 발전도 발전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한국을 균열시켰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중국을 확실하게 자기네 편으로 오게 만들었고 러시아까지 이제는 공공연하게 북한 편을 들도록 만들었다. 예, 뭐 예. 외교적으로 우선 거칠지만 계산법을 하자면 이런 정도의 그 득실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칠만하다.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 목사님, 이게 그 군사학적이나 외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이번 발사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대응. 그래서 예. 일단 북한 얘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대응 조치의 서막이다. 서막이다. 서막의 예. 의미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뉴스 퍼레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연일 뜨거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뉴스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연진을 보면 오늘 뭐 메뉴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타. 오늘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어제 네네. 24시간 전 어제 이 시간에도 북한 미사일을 소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석삼조 노린 북한 미사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제 쐈던 미사일이 이제 24시간 넘게 지나면서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됐고 이거는 거리, 방향, 연료 조금 더 넣고 덜 넣고를 통해서 괌 타격도 가능할 거로 분석이 되고 네. 또 조금 틀면 일본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 타격도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또 4일 전, 나흘 전에 뭐 우리 정부에서는 방사포가 아닌가 그런 희망 섞인 오판 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는데 그거는 조금만 방향 바꾸면 평택 미군 기지에 닿습니다. 결국은 미국, 일본, 한국 일석삼조로 미사일 몇 발 쏴서 3국에 다 위협을 가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국의 위협을 가함으로 해서 그럼 3국의 대응이 일치단결로 나오느냐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 또 우리한테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다음 수순이 과연 뭘지 그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미국 놈들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예, 요 예.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네. 이제 핵 보유 국가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북한으로 보면은 남아 있는 마지막 숙제라고 볼 수가 네. 있죠.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냉정하게 이제 북한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북한의 최종적인 전략적 목표가 무엇일까? 이거는요, 핵무기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목표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핵탄두와 이것을 운반하는 미사일의 기술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니까 지금은 핵실험을 한편으로 하면서 동시에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 올려서 이 두 가지의 기술 수준이 거의 뭐 99.99%까지 갔다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기술이 완성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뭐 잠수함에서도 쏘고 육지에서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미사일 기술이 100% 완성되고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의 기술도 소형화 경량화까지 해서 100% 완성이 되면 이제 핵무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는 핵보유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갖는 외교력과 군사 교섭력은 지금의 북한과 비교하면 아마 10,000배 이상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이게 네네. 교섭력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뭐 경제력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환경도 좋으니까 우리가 마치 북한을 압박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 국가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북한한테 군사적으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글로 갈 거고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갈 거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의 대북 정책, 특히